안녕하세요. 자, 오늘서부터 우리 2024년도 감정평가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자, 회계학 우리가 이제 처음 시작할 건데, 자, 처음 시작은 이제 우리 재무회계, 여기 다이어트 한국차트 국제기준 재무회계, 요걸로 이제 먼저 시작을 하고, 요거 끝나면 이제 우리가 원가관리회계 요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일단 교재 목차를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자, 지금 재무회계 파트가 이제 1장에서 총 2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30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전략을 짤 때, 일단 뭐 25장까지 우리가 다 골고루 공부한다기보다는, 자, 몇몇 단원에서, 그렇죠? 그리고 중요 단원이 있기 때문에, 중요 단원별로 집중 공략하는 게, 그게 우리가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훨씬 더 이게 더 유리한 전략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는 각 장별로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와요. 그죠? 각 장별로 한 문제 이상 꼭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그 재무회계 문제 또는 원가관리 문제를 40문제를 다 푼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아마 다 못 풀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도 많이 풀면 30문제에서 35문제 사이 그 정도 풀고, 진짜 5문제 정도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확인도 못하고 보통 1차 시험을 보는 게 그게 일반적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실력이 좋다는 거는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 그게 좋은 건데,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실제로 35문제 이상은 좀 풀기가 힘들 거예요. 예.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자, 전략을 짤 때, 전략을 짤 때 35문제를 기초로 해가지고, 자, 이 중에서 우리가 25문제 정도 맞추면 그게 최상의 전략이 되는 겁니다. 35문제를 풀어서 25문제를 맞추는 거. 예. 자, 그러면 요걸로만 따져보면 요 점수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냐면 71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문제는 이제 찍어야겠죠? 예. 35문제 플러스 5문제, 25문제 맞추고 찍어서 한 번으로만 찍으면 뭐 최소한 한 문제는 맞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이게 40문제에 26. 자, 그래서 26 나누기 40 하게 되면 여기 몇 점이 나오냐? 65점이 나온다. 당합니다. 우리는 요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요 전략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요게 이제 35문제인데, 여기에 이제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 재무회계하고 원가관리회계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이제 이게 30문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0문제가 출제가 돼요. 자, 그랬을 때, 요 원가를 잘해두면, 그죠? 원가는 공부할 때 조금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좀 약간 이거는 어떤 틀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그림 틀을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공부할 때 좀 약간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요거는 해두면 문제가 전형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지금까지 출제됐던 형태로 나오고, 최근에는 조금 까다롭게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뭐 지금까지 안 나왔던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출문제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기초로 해서 거기서 좀 더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좀 자료를 좀 더 복잡하게 만드는 그런 형태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패턴별로 공부를 잘해두면, 요거는 우리가 진짜 8문제에서 저 8문제 요거 맞추는 건 어렵지가 않다 당합니다. 그래서 이 원가를 다 풀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만들어 놔야 돼요. 이게 관건이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달성하려면, 이걸 달성하려면, 물론 재무회계를 압도적으로 잘하면 이것도 가능해요. 재무회계를 압도적으로 잘하면 가능한데, 여러분들이 시간적으로 제가 감정평가서 공부하는데 이렇게 회계학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투입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회계학은 문제는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고 그래도 약간 까다로운 수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그 곤란을 겪는 과목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과락도 많고 제일 높잖아요. 예. 자, 그래서 재무회계를 압도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예. 물론 재무회계를 압도적으로 잘하면
이렇게 쉽게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는데 재무회계를 압도적으로 잘한다는 얘기는 지금 우리가 소개하고 있는 재무회계 25장의 모든 내용을 다 숙지하고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원가관리회계를 좀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에서 주요 단원을 공략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목표를 정말 쉽게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쉽게 달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관건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원가관리회계를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잘해둬야 돼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탄탄하게 잘해두면 그러면 재무회계 양이 확 줄어들게 돼요. 그죠? 주요 단원만 우리가 공부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단원들 그 이해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리고 문제 수준도 어려운 단원이라고 해서 그렇게 쉽게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내용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그 어려운 단원에서 문제를 쉽게 내도 그거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공부 전략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원가를 탄탄하게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래서 여기서 8문제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쌓아 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5문제에서 8문제 빼면 이게 이제 17문제 되는 거잖아요. 17문제. 그렇죠? 그럼 17문제는 주요 단원에서 다 출제가 됩니다. 이 17문제는. 그럼 제가 말하고 있는 주요 단원은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주요 단원. 자, 2장. 그렇죠? 2장, 요 말문제예요. 말문제. 그 다음에 3장. 여기서는 반드시 말문제가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2문제가 출제가 된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두고, 자, 4장은 거의 뭐 시험에서 이건 상품 매매 기업에 대한 회계 처리니까 이거는 우리가 상기업을 대상으로 하니까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장.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단원이죠. 6장. 유형자산. 간접평가사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단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장. 그래서 간접평가사 시험에서는 그렇죠. 평가라는 그런 이제 직업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물자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특히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거. 그래서 이제 실물자산이 굉장히 시험에서 중요하게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장. 여기가 이제 자산 부분이에요. 여기가 자산인데 여기가 실물자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장에서 이게 한 문제에서 2문제 출제가 되고, 자, 6장에서 4문제에서 5문제 출제가 돼요.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요 7장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에서 여기서 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자, 제가 얘기했던 주요 단원 중에 또 주요 단원이 바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실물자산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산 전부도 아니에요. 금융자산 제외한 실물자산 이 부분.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보면 보통 평균적으로 6, 7, 8, 한 8문제에서 적게는 이거 다 더하면 적게는 7문제에서 많게는 9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답률은 그렇죠. 7문제 정도는 우리가 정답률을 높여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8문제 가져왔고 7문제 가져가니까 이제 10문제잖아요. 자산만 이렇게 잘 공부를 해도 이제 나머지 파트에서 그렇죠. 9장 이후부터 해서 우리가 이제 10문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9장 이후 파트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또 이제 그 이후에서는 이제 다른 거 이제 9장 이후 파트에서는 그냥 다 한 문제씩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9장에서 한 문제, 10장에서 한 문제, 11장에서 한 문제, 12장에서 한 문제 이렇게 한 문제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물론 이제 수익에서는 뭐 2문제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한 문제. 그렇게 해서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공부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면 이거 이제 다 우리가 풀어서 맞춘다는 가정이거든요. 뭐 찍어서도 맞출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찍어서 2문제 맞춘다라고 하면 8문제 남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10장 이후부터 25장까지 있죠. 10장 이후부터 25장 하면 거의 10장 포함해서 16장이 되는 건데 이 중에서 16장을 다 할 필요도 없이 그렇죠. 이 중에서 이제 8장만 하고 나머지는 찍는다고 가정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8문제 가져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 공부하면 돼요? 9장 공부하면 되고 10장 공부하면 되고 11장, 12장, 13장. 그렇죠?
그 다음에 15장. 예. 그 다음에 뭐 그 정도까지 뭐 철저하게 잘 공부하셔도 예, 우리가 시험 합격하는 데는 꽈락은 당연히 넘고 지금 이 점수가 지금 65점을 나타낸 거야. 만약에 꽈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면 지금 말했던 요 주요 단원들 있죠? 요거만 확실하게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원가를 튼튼히 해놓고 주요 단원이 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요 자산 부분만 튼튼히 해놔도 꽈락은 당연히 넘어요. 예. 그렇게 이렇게 효율적으로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해야지 이거를 다 공부하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신 거는 정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험 다른 과목에 미치는 영향까지 따져보면 그건 너무 비효율적인 방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계략적으로 이걸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제 수업 방향이 요걸 목표로 해서 간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계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전략을 잡을 때 이제 저하고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원가 관리회계를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재무회계 주요 단원 탄탄하게 공부해 놓으면 꽈락 걱정은 이제 필요 없는 거고 꽈락은 무조건 없는 거고 50점은 무조건 맞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점수 끌어올릴 때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나머지 16장 남아 있는 내용 중에서 즉 9장 이후부터죠. 9장 이후부터 남아 있는 내용 중에서 반만 확실하게 해주면 그럼 65점 맞게 되는 거고 이거 다 확실하게 하면 그때 뭐 고득점 나오는 건데 뭐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필요는 없다 합니다. 이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항상 뭐 어떤 싸움을 하든 그렇죠, 뭐 전쟁을 나가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확실한 전략을 세우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전술 계획을 세우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싸움에서 또는 어떤 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이렇게 이제 전략을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각 장별로 주요 내용들은 이제 전술 계획을 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시험에서 어떤 게 잘 나왔고 어떤 식으로 나온다는 거는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전략하에서 각 장별로 공부를 할 때 전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어떤 내용들을 확실하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전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고득점을 획득할 수 있을 거다 당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다른 거는 제가 뭐 회계사나 세무사 또는 공무원에서 이제 강의하고 있는 그런 회계학 과목의 제목은 적중이에요. 적중. 그거는 이제 모든 단원에서 또 회계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시험에서 출제가 되니까 그거는 이제 모든 단원을 다 공부하면서 이제 그 문제를 정확하게 그 이제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중인데 지금 우리 간평에서는 적중은 물론이거니와 양도 줄여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회계학이 여러분들 공부하는 그 주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주요 과목은 아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 발목을 잡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적중은 물론이거니와 그다음에 양도 줄여줘서 다이어트란 말을 붙인 거예요. 근데 다이어트 적중 이렇게 얘기하면 좀 말이 너무 좀 이렇게 그죠? 단어가 많이 들어가면 또 이게 집중력이 또 떨어지잖아요. 저게 뭐 다이어트는 뭐고 적중은 뭐냐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뭘 뺄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는 효율적인 공부 자 그래서 적중을 빼고 적중은 이제 숨겨져 있는 거죠. 다이어트를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책도 이렇게 얇잖아요. 그렇죠? 기본서도 이렇게 얇다는 거. 이런 거는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만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는 선택과 집중에 대한 그런 전략으로 교재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장의 내용인데 1장에서는 시험에서 안 나옵니다. 자, 시험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인 내용, 그래도 1장에서는 뭐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기본적인 내용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회계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자, 회계의 정의 거기 나오면 정보 이용자가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제적 정보를 식별하고 측정하여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회계는 장부기록 부기에다가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의사결정이 합쳐진 거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저하고 이제 이 중급회계 내용을 공부하는 건데 저 회계원리 있었잖아요. 회계원리. 그거 반드시 수강하고 오셔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지금 이 수업을 그냥 처음서부터 회계학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 수업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회계 원리를 제가 이미 이제 저번 주에 다 강의를 찍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 듣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공부 처음 하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회계 공부를 뭐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그 기초 회계 원리는 뭐 들으셔도 되고 안 들으셔도 되고 선택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 수업 들으면 회계학을 한 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될 거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기초 회계 원리 강의를 수강하고 반드시 수강하고 오셔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회계라는 거는 이렇게 장부 기록에 장부 기록을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사결정이 포함되어 있는 거다.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의사결정이냐, 그 의사결정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이제 회계를 분류하는데, 자, 목적이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재무보고 목적, 예,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이거는 재무보고 목적이 되는 거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들한테. 그리고 회사 내부에 있는 경영자가 내부 의사결정, 그러니까 이건 내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경영 의사결정. 자, 그러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가 어떤 투자에 따른 우리가 이제 그 재무 의사결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부 경영자가 이제 경영관리 활동을 통한 의사결정을 해서 각각의 필요한 회계 정보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회계 정보가 바로 이 재무제표를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재무회계다, 재무제표 작성 회계를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기업의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보통 원가 정보를 통해 가지고 기업에 이제 조업도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몇 개를 생산하고 몇 개를 판매해서 회사의 이익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극대화시킬 것인지, 또는 각 여러 대안 중에서 어떤 대안을 선택해서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것인지, 자, 그런 의사결정을 하는 게 바로 관리회계가 되고, 그 다음에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그 제조기업에 대한 원가 정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 원가 정보를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관리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제품 원가 계산하는 원가회계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이제 포함돼서 원가 관리회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이제 30문제 나오고 우리 시험 여기서 10문제가 나온다. 당합니다. 아시겠죠? 예.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에서 25문제가 나오고 원가관리회계에서 15문제 이렇게 나와요. 요거는 세무사 시험 CTA,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 시험 CPA.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50문제가 나와요. 50문제. 그래서 원가관리회계 10문제, 그 다음에 재무회계 35문제, 그 다음에 5문제는 정부회계라고 있어요. 예. 우리 대한민국 정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복지후기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공기관들 이렇게 이제 재무제표 작성회가 바로 정부회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시험 간평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게 되면 회계의 사회적 역할이 있습니다. 회계의 사회적 역할. 자, 회계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하겠죠.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1번에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도움이 된다. 경제적 자원. 쉽게 얘기하면 돈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효율적 배분 이렇게 이제 언급하고 있어요. 자, 요 의미만 좀 아시면 돼요. 이 경제적 자원에 해당되는 이 돈은 우리가 이거를 무한대로 가지고 있으면 참 좋겠죠. 그런데 무한대로 갖고 있으면 효율적인 배분이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이제 효율적인 배분이란 건 뭐냐면, 자, 투자에 따른 의사결정을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돈이 있는데 내가 이 돈 가지고 어느 회사에 주식을 살 것인지를 판단을 할 때 돈이 무한대로 있으면 그 기업이 좋은지 나쁜지를 판단할 필요가 없죠. 어차피 돈이 무한대인데 아무 기업에 투자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제 이 경제적 자원인 돈이 무한대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희소한 자원이 되는 거예요. 희소한 자원.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만약에 기업이 A 기업이 있고 B 기업이 있고 C 기업이 있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이 투자한다라고 하면 어떤 기업에 투자하겠어요? 이게 다 투자하면 좋겠지만 무한대가 있어서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좋은 기업에 투자해야 되겠죠. 그 좋은 기업이라는 게 바로 뭐예요? 아, 기업의 이 생산성이 높은 기업 또는 미래에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높은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지만 그 투자에 따른 우리가 대가가, 그렇죠?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기업이 좋은지, 그렇죠? 특히 이제 어떤 기업이 돈을 잘 버는 기업인지, 그걸 우리가 이제 미래 순현금 흐름의 창출 능력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판단을 할 때 우리가 뭘 가지고 한다는 거야? 회계 정보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회계 정보. 그래서 이런 회계 정보를 통해 가지고 투자하는 돈이 비용이 되는 거고 이 투자로 인해서 이 기업으로부터 받는 대가가 우리가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효율이란 건 뭐예요? 같은 비용이면 수익을 우리가 극대화시키는 거고 또는 수익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게 이게 효율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효율적 배분을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다? 이 기업, 각 기업에 따른 그렇죠? 또는 투자 대상에 따른 회계 정보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회계 정보가 뭘 나타내는 거야? 이 기업에 우리가 기초회계원리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이 기업의 재무 상태라든가 경영 성과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그래서 이제 7페이지 나와 있죠. 그리고 또 제가 또 미리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이 강의는, 강의 저희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 관리에게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관리에게 배치 크기를 줄이고 배치 횟수를 늘린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 게 나와 있어요. 이제 나중에 관리에게 우리 ABC 원가 계산에 보게 되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관리에게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어떤 이제 효율적인 뭐 설계 변경이라든가 공정 개선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설계를 변경했을 때 근데 효율적으로 판단되는 게 뭐냐면 지트 생산 시스템에서 나오는 건데 그냥 듣기만 해보세요. 이게 우리가 크기를 줄이고 횟수를 늘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제 강의에 이제 적용할 수가 있을까 해가지고 크기는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횟수를 늘리는 거예요. 학습에 대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 방법이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크기를 줄인다는 건 뭐냐면 한 강에 대한 그렇죠? 한 강에 대한 시간. 그래서 예전에는 회계학 강의가 좀 흐름으로 좀 이어지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간에 뭐 1시간도 넘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짧아도 보통 한 50분 이상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데 근데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이렇게 이제 뭐 최소 50분에서 막 1시간 10분 막 이렇게까지 뭐 강의를 하면 굉장히 이게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제별로 묶어가지고 그죠? 그 주제에 대한 좀 임팩트 있는 강의를 하기 위해서 한 강의에 대한 시간을 30강이 아니죠. 30분에서 40분으로 단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 보면 대부분 다 이제 유튜브 보다가도 쇼츠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임팩트 있는 정보를 제공하니까 그게 굉장히 재밌다고. 예. 강의에도 좀 그렇게 도입해보자. 근데 뭐 쇼츠처럼 5분, 10분 하게 되면 그건 너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하나의 주제를 설명하는데 그래도 최소 한 30분은 걸리거든요. 그러면 주제별로 이렇게 이제 한 강별로 테마를 잡아가지고, 예. 그리고 대신 횟수가 이제 예전에는 30강 하던 게 이 시간이 줄었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40강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이번에는 이런 방식으로 제가 이제 강의를 한번 해볼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해보니까 우리가 회계사 세무사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요 강의를 제가 이제 원가 관리에게 강의하면서 이걸 해보니까 굉장히 반응들이 좋더라고요. 이게 임팩트 있게 이제 그 내용을 딱 알고 있으니까. 근데 횟수는 늘어나도 상관없다는 거야. 왜냐하면 짧은 강의를 여러 번 들어보면 그죠 긴 강의를 그죠 똑같은 이제 전체적인 시간은 동일하지만 긴 강의를 그죠 10회 듣는 거하고 짧은 강의를 20회 듣는 거하고 오히려 시간이 더 짧은 느낌은 짧은 강의를 여러 번 듣는 걸 더 시간을 짧게 느끼고 더 학습에 대한 효과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최초로 제가 이제는 강의의 크기는 줄이고 그죠 강의 시간은 줄이고 횟수를 늘리는 그런 방법으로 제가 한번 이번에는 접근해 갈 건데 이게 이미 제가 여러분들을 실험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써봤던 방법이에요. 그죠? 공무원에서나 또는 우리가 제가 다른 그 회계사 세무사 시험에서 써봤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제 간평도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7페이지. 근데 뭐 일정의 내용은 뭐 시험에 안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가벼운 마음으로 그냥 기초 지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 사회적 역할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경제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게 제일 중요하고 수탁 책임에 대한 보고는 뭐냐면 이렇게 회사가 있으면 자 회사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냐면 주주가 돼요. 이게 회사의 주인. 이거 우리가 주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회사의 주인은 주주다. 그럼 이제 이 주주가 결국은 이 회사에 투자했다는 거는 여기에 이제
자금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자금을 대여한 게 아니에요. 자금을 투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망하면 주주가 투자한 금액만큼 우리가 날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식 사가지고 그 회사 망해버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회사 망해버리면 뭐야? 여러분들 주식 휴지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 이거 투자해가지고 이제 주식 갖고 있는 건데 이 회사가 망해버리면 당연히죠. 이거 뭐 어디 사용도 못하는 그런 뭐 휴지가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주주 유한 책임이다 해서 기초회계일 때도 우리가 공부를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돈을 가지고 주인인 주주가 경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회사에 전문 경영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회사에 경영자가 있다 합니다. 이 경영자가 이제 요 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경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주인하고 즉 주주하고 경영자의 관계를 봤을 때 얘는 자금을 어떻게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위탁자가 되는 거죠. 맡긴 거예요. 위탁자. 그다음에 경영자는 자금의 수탁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불안해요? 얘가 불안하겠죠. 그렇죠? 얘가 제가 과연 내 돈 가지고 그죠?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하고 있나? 하면서 이렇게 이제 금신 어린 표정으로 이렇게 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경영자는 그죠? 이거 뭐 자기 돈 아니까 그죠? 이거 뭐 자기가 펑펑 자기 월급도 많이 가져가고 그렇죠? 자기 경비도 많이 쓰고 이러한 행동을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뭐냐면 그런 거 우리가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경제학에서 이렇게 얘기하나요? 장성훈 선생님 박사님이 도덕적 해이 뭐 이런 거 뭐 얘기를 할 거잖아요. 예.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야 너 제대로 경영하고 있는지 그거 나한테 보고해봐. 자 그럼 보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고 어떻게 해요? 예. 뭐 경영자가 위탁자한테 휴대폰 번호 몇 번이에요? 제가 전화 걸어서 알려드릴게요.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한다? 자, 이 회사에 대한 재무 보고서를 작성해가지고 객관적인 원칙에 의해서 그게 회계 원칙이라는 거예요. 회계 원칙에 의해서 작성해서 우리가 보여주면 되는 거죠. 이런 재무제표. 이게 이제 회계 정보인데 결국은 얘가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야? 수탁자가 위탁자한테 경영자죠. 자기 수탁 책임에 대한 돈을 투자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경영하는 거잖아요. 수탁 책임에 대한 보고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보고의 수단이 되는 거. 그 밖에 우리가 사회적에서 우리가 어떠한 사회적에서 여러 돈과 관련된 문제, 돈과 관련된 의사결정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한마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통제에 합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정부가 어떤 기업에 어떤 인프라 사업에 투자를 할 때 그 투자에 대한 규모라든가 투자 금액인가 이런 것 다 결정을 할 때 다 우리가 이제 회계적인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미리 다 예상하고 그다음에 그 투자안으로부터 얻는 수익이라든가 그죠 그걸로 얻게 되는 부라든가 그런 걸 다 고려하고 우리가 이제 다 이런 여러 가지 그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사회 전반에 걸쳐서 어떤 우리가 사회적 통제에 따른 그런 이제 의사결정의 수단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통제에 합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회계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 또는 통제를 하게 되면 객관성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 이렇게 나왔죠. 자, 회계 원칙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작성할 때 그 재무제표 작성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재무제표 작성의 원칙이 되는다. 자, 따라서 1번에 회계 행위의 지침이며 회계 실무를 이끌어가는 지도 원리가 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번에는 우리 이제 그 두 번째 7페이지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을 우리는 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원칙. 이게 결국 뭐냐면 회계 원칙은 이제 재무제표 작성의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행위의 지침이 되며 지도 원리가 되고 그 다음에 보편 타당성이라는 건 어떤 객관적인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원칙은 우리가 기업이 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이 적용하는 회계 원칙을 그렇죠.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정해놓는 거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 다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 타당성 그리고 이해관계자 집단의 이해 조정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회계학이라는 거는 경제 환경이 바뀌게 되면 회계학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회계 원칙도 우리가 개정된다 또는 새로운 게 제정된다 이렇게. 개정이라는 거는 원래 있던 게 바뀌는 거고 제정이라는 거는 이제 새롭게 만드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이 회계 원칙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계학이라는 건 사회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도 아니죠. 당연히 인문학은 아니고 그건 인간을 탐구하는 거고 사회과학이 되는 거고 경제학처럼 예, 이런 회계 원칙, 회계학도 사회과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과학처럼 어떤 절대적인 원칙이 존재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항상 경제적 환경에 따라서 변화된다. 가변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회계 원칙의 필요성이라는 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만약에 회계 원칙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이게 그렇죠. 부재를 가정했을 경우에 그래서 만약에 회계 원칙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없다라고 하면 자 그러면 거기 나와 있듯이 비교 가능성, 이해 가능성, 그다음에 신뢰성이죠. 회계 원칙이 없으면 각 기업이 작성하는 재무제표 믿을 만해요? 그렇지가 않는 거죠. 신뢰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고. 회계 원칙이 없다라고 하면 각 기업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리한 정보만 이용해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비교 가능성이 비교가 돼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동일한 어떤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다른 우리가 두 기업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야지만 두 기업이 비교가 가능한 거지. 여기 작성할 때 그 잣대하고 여기 작성할 때 그 잣대가 서로 다르면 당연히 두 기업의 비교 가능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회계 원칙이 없으면 아주 어려운 말 막 적어놓으면 정보 이용자들이 이해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예, 이해 가능성이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 원칙의 필요성. 뭐 이거 가지고 시험에 내진 않지만 또 이거 만약에 또 우리가 암기해야 된다라고 하면 제가 앞으로 이제 암기할 때 중요한 내용들은 앞자를 따주거든요. 신비해. 해서 예, 좀 유치해도 참으세요. 시험 공부는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옵니다. 앞쳤다는 것도. 외워야 될 거는. 자, 그래서 회계 원칙이 없다라고 하면 신뢰성, 비교 가능성, 이해 가능성이 떨어진다. 그렇죠? 예. 거기 신뢰성, 이해 가능성, 비교 가능성 밑줄 긋고 신비해, 신비해 거기 동그라미 치면 안 까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회계 원칙의 제정 과정이 나와 있죠. 자, 제정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거. 요거는 좀 기억을 하세요. 예, 요거는 좀 기억을 하세요. 자, 우리나라의 경우에 공공규제기관.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이제, 그쵸? 요 통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금융감독원의 금융위원회에서 이 제정, 회계원칙 제정이라는 거 만든다는 거죠. 그 만드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금융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그래가지고, 세부적으로 회계원칙을 다 만들 수는 없어요. 그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서 그 금융위원회에서 이제 위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민간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에. 그렇죠? 옛날에 구청와대. 지금 신청와대는 없죠. 지금 뭐 대통령실이라고 그러나?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청와대 가는 그쪽 골목 가면 이제 한국금융연수원 있고 거기에 한국회계기준원. 거기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냐면 저 대학원 다닐 때 저 지도 교수님이 그 한국회계기준원 원장이었어요. 예. 자, 그래서 거기 민간규제기관 한국회계기준위원회에서 위임해서 제정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제정의 권한은 금융위원회에서 갖고 있는데 금융감독원의 금융위원회. 근데 거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자, 누구한테 위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어 달라. 그래서 한국회계기준에 가보면 다 거기 모이는 사람들의 뭐 교수님이라든가 또는 또 자격증 출신의 또 석박사 뭐 그런 분들 그러니까 다 회계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회계 원칙을 만들고 있다 당합니다. 대부분 다 대학 교수님들이죠. 그다음에 이번에 회계 원칙에 대한 제정 방법인데 연역적 방법, 귀납적 방법인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현행 회계 원칙은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을 혼용해서 우리가 만들고 있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에서 출발해 가지고 연역적 방법, 그다음에 실무에 그쵸 그 실무 적용 가능성을 우리가 실무 가능성을 판단해 가지고 우리가 회계 원칙을 만드는 그 실무에 대한 적용 가능성 판단하는 게 바로 귀납적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혼용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당합니다. 그다음에 회계 정보의 공급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 이렇게 나왔죠. 그 회계 정보에 대해서 규제를 하지 않게 되면 시장 실패에 이를 수가 있다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계 정보라는 게 성격이 이게 이제 정부가 규제해서 만약에 시장 전체에 대한 그 효율이 감소하게 되면 그 우리가 이제 정보 실패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맡겨놨는데 시장에 맡겨놔서 만약에 우리가 최적의 이제 효율을 달성하지 못하고 효율이 이제 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시장 실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도 이제 우리 경제학생한테 잘 한번 여쭤보세요. 자, 아무튼 근데 회계 정보는 무슨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만약에 사적 재화를 우리가 규제하게 되면 사적 재화가 있고 우리 경제재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공적인 성격이 강한 우리 공적 재화 이게 공적 재화라면 이걸 우리가 공공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공공재.
이거를 규제하게 되면 정부가 규제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뭐가 나타날 수가 있다? 정부 실패. 공공재를 우리가 이제 시장에다가 이걸 이제 풀어놓게 되면 그때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효율이 이제 감소하는 시장 실패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러면 회계 정보는 어디에 가깝냐고 나타난 거야. 그 시험에서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 정부 실패, 시장 실패 이거 달리해서 물어볼 거잖아요. 근데 회계 정보는 여기에 가깝다는 거예요. 예. 회계 정보는. 그렇기 때문에 뭐하고 연결이 되는 거야? 시장 실패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예. 자, 그거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시험 문제화 시킨다 그러면 지문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지문 하나 정도 5개 지문 중에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3번에 보게 되면 회계정보의 생산자 수요자 사이에서 정보 불균형. 정보 불균형이라는 게 뭐냐면 정보 비대칭 현상인데 어느 한쪽에서 그 정보를 얻는 시간과 그 다음에 그 정보에 대한 양이 그 정보 공급자하고 수요자가 동등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공급자인 기업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기업은 그 회계 정보로 인해서 그 기업이 유리하게 될지 또는 그 기업이 불리하게 될지 그럼 그게 결국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그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공급자가 당연히 수요자보다는 훨씬 더 정보의 제공에 대한 시간 먼저 미리 알고 그다음에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둘에 대한 정보에 대한 그 시간과 양에 대한 그게 균형적이지 않고 이게 비대칭이라는 거죠. 이걸 정보 불균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회계 정보에 대한 공시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기업에 맡기면 안 되고 우리가 정부에서 통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리한 수요자를 위해서도 얘네들한테도 이 정보에 대한 비대치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에 대한 접근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공시라든가 이런 걸 강제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계정보 공급에 대한 규제 필요한 이유에서는 뭐 동그라미 1번 정도, 동그라미 3번 정도 그게 시험에서 다룰 수 있는 지문의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넘어가시면 되고 우리나라 기업 회계 원칙 이렇게 나왔죠. 그 박스를 기억하시면 돼요. 만약에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극히 드물지만 우리가 1장에 대한 내용을 그렇다고 안 나온다는 것도 아니에요. 내용을 시험 문제 낸다라고 하면 1장 전반에 대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지문 5개로 만들어서 이제 시험에 낼 거니까 이제 각각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한 거는 그거는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에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상장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금융회사. 상장 기업이라는 거는 주식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코스피라든가 코스닥이라든가 또는 해외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회사들은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는 겁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원칙도 바로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금융회사는 한국채택 국제기준에 따라 반드시, 그러니까 이건 강제. 근데 비상장은 한국채택 국제기준 또는 옛날 우리나라 기업회계기준이 있었거든요. 그게 일반 기업회계기준이에요. 자, 이 중에서 선택 적용해서 일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서 또는 한국채택 국제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면 된다. 당합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회계학 시험에서는 이게 뭐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그렇죠. 모든 우리가 회계학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자격증 시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시험이라든가 해서는 재무회계에서 뭘 원칙으로 해서 시험 문제 낸다는 거예요. 한국채택 국제기준에 따라서 시험 문제 낸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게 바로 한국채택 국제기준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험에서 이제 1장에서 제일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그러니까 단독의 주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이에요. 거기는 별표를 쳐주세요. 그렇죠. 국제회계기준의 특징.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기준, 그러니까 이 국제회계기준은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다른 회계기준에 비해서 또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또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국제회계기준의 특징인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게 우리가 오지선 대응이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크게 4가지를 우리가 언급하고 있어요. 보통 교과서상에서.
그래서 그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원칙 중심이라는 거예요. 원칙 중심. 자, 요 네 가지 기억하시는데 원칙 중심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시험에서 이게 규칙 중심이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규칙 중심이에요. 회계 처리 어떻게 하라고 딱 정해놓은 거고 이거는 회계 처리에 대한 지침이 다 이렇게 무슨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재무제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에 어떻게 반영되라는 그 원칙만 제시하는 거고 세부적인 규칙 사항은 그죠? 재무제표 작성하는 그죠? 경영자 또는 그 회계 담당자 너희 전문가적인 판단에 의해서 하라는 거야. 원칙만 지켜라 그렇다는 겁니다. 원칙 중심. 그 다음에 연결 재무제표 중심이다 이렇게 놨습니다. 연결 재무제표가 이게 뭐냐면 이제 A 회사가 B 회사에 의결권 있는 부동주를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게 만약 50% 초과하게 되면 그러면 A 회사는 B 회사의 지배회사가 되고 자 B 회사는 A로부터 지배받고 있는 B 지배회사 종속회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각에 대한 우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재무상태표 작성하면 A 기업에 또는 얘는 B 기업의 입장에서 회계 실체가 각각 A 기업과 B 기업의 회계 실체가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되는 거야. 이런 재무제표를 우리는 개별 재무제표 또는 별도 재무제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회계는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A가 B를 지배하고 있으면 그렇죠. 이거는 각각 독립된 실체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실체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실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연결 실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의 회사로 본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법에서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이 회계에서의 어떤 경제적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경제적인 실질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하나의 회사로 만들어가지고 하나의 회사처럼 만들어가지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이러한 별도 재무제표를 서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산을 해가지고 합산을 하되 둘 간의 내부 거래가 있으면 내부 거래를 제거해서 하나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게 바로 합친 얘를 우리가 연결 실체다 이렇게 얘기하고 지배회사는 이 연결 실체 관점에서의 재무제표를 반드시 작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회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개별 재무제표는 이거는 작성하지 않아도 돼요. 선택. 근데 보통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 작성하기 위해서는 작성해서 서로 합산하기 때문에 보통 작성을 하는데 이거는 선택이 되는 거고 대신 지배회사는 연결 재무제표는 반드시 작성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의 개별 재무제표는 선택이고 합친 종속해서 합친 연결 재무제표는 이건 반드시 의무화되는 거니까 누구 중심이 되는 거야? 개별 재무제표 중심이 아니라 연결 재무제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결 재무제표 중심이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요 국제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라고 하지 않고 포괄손익계산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포괄손익계산서. 그래서 손익계산서 상에 단기순이익뿐만 아니라 미실현손익인 기타 포괄손익도 우리가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기업회 기준은 손익계산서라고 그래요. 단기순이익까지만 보고하거든요. 손익에 대한 보고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타 포괄손익도 반영해서 우리가 포괄손익계산서 방식이다. 손익을 측정하는 방식이. 그 다음에 자산부채에 대해서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거. 그러니까 자산부채에 대해서 우리가 취득 원가뿐만 아니라 그 자산부채에 대해서의 지금 가격인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또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자산부채를 뭘로 평가하는 거예요? BS상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 중심으로 평가하는 모형이다. 그래서 우리 국제기준을 공부하게 되면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모형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측정을 하는 거죠. 그죠? 해당 자산부채를 측정을 하는데 무슨 측정 기준을 사용한다는 거야? 공정가치라는 측정 기준을 사용해서 평가하는 화폐 금액을 부여하는 그런 중심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네 가지가 국제 기준의 특징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실제로 시험에서도 이제 우리가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요한 포인트 요거는 좀 기억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거 지문 하나로 나올 수 있다고.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9페이지를 보게 되면 한국채택 국제기준의 특징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이제 우리 교재는 이제 교재 보게 되면 교재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그 내용과 관련된 예제가 있는데 이 예제는 다 기출문제예요. 그렇죠?
주로 이제 간편 관세사 기출 문제 그리고 이제 타 시험에서의 기출 문제를 가지고 예제를 만든 거기 때문에 예제는 꼭 풀어보면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국제기준에 대한 특징과 관련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죠. 예. 1번에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작성한다. 그 다음에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가 보이지 못하는 경제적 실질. 방금 전에 설명드렸죠. 연결재무제표 작성 이유가 바로 뭐냐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1번 맞죠? 자, 2번에 외관법을 적용을 받는 모든 기업이 한국 채택 국제기준을 회계기준으로 삼아서 재무제표를 작성한다. 틀렸죠. 모든이 틀린 거잖아요. 맞아요. 외관법에 적용을 받는 기업들은 거기 왼쪽에 박스에 나와 있듯이 직전 사업연도 말에 자산 총계가 120억 이상인 주식회사가 외부감사 법률에 의한 대상 분법이 되는 거야. 걔네들은 이제 외부 감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공인회계사의 외부 감사를 받는 모든 기업들이 한국채택 국제기준에 따라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건 아니죠. 그 중에서 상장회사, 금융회사 또는 비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선택한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작성하는 거다.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예요. 모든이 틀린 거예요. 자, 3번에 원칙 중심의 회계 원칙이다. 4번에 공정가치평가가 적용 확대됐다. 그 다음에 5번에 포괄손익계산 방식. 그렇죠? 미실현 손익. 예. 그래서 우리가 총포괄손익으로 보고하는 포괄손익 계산 방식이다.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장은 정리를 하시면 되고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언급한 그 내용까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1장 끝내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제2장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부터 우리가 공부를 또 해볼게요. 자,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